손주만 생각하며 살았던 할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늘은 손주가 온다는 말에 약도 먹지 않았다. 엄마, 오늘 애 맡아줄 수 있죠? 며느리의 전화는 늘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할머니는 습관처럼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자신의 하루가 어떻게 무너질지 알면서도 늘 그랬듯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며느리는 손주를 내려놓자마자 말했다. 오늘부터는 어머니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순간 할머니의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손주를 안고 있던 두 팔에 힘이 풀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다. 이제 애도 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불편해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버텨온 할머니의 가슴을 그대로 찍어 눌렀다. 그날 손주만 바라보며 살았던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끝까지 몰랐다. 자신이 버린 그날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평생을 가족 뒤에서 살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내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를 얻은 것 같았다. 손주를 처음 안던 날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움켜쥐던 감촉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오늘도 잠깐만요. 어머니가 제일 편해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고마워. 아픈 허리로도 매일같이 그 집으로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 애 교육에 안 좋아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가슴에 꽂혔다. 아들은 늘 중간에서 침묵했다. 엄마, 그냥 넘어가. 그 말이 전부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손주를 안고 놀아주던 나에게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말이라는 걸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이미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손주였다. 며느리는 여행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두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캐리어 옆에서 나는 손주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 오늘 여행 가. 아들이 말했지만 그 말에는 아무런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래, 다녀와라. 나는 애써 웃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머니, 이번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은 같이 가지 말라는 말도 돌아오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여기 있지 말라는 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손주의 웃음소리도 장난감 소리도 사라졌다. 나는 부엌에 서서 밥을 하려다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허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아팠다. 아이고, 소리를 내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천장 불빛이 너무 하얗게 느껴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내 손을 잡았다. 제가 왜 여기에 있나요? 집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분이 119에 신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서러움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아, 우리 손주는 모르겠구나. 아들은 그날 밤에야 병실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엄마, 왜 전화 안 했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전화했어도 받았겠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혹시 보호자 말고 연락하실 분 따로 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간호사는 나를 한 번 더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족보다 다른 분 이름이 먼저 나오는 분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오래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침대 옆 가방 안 늘 가지고 다니던 봉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진짜 기록.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알아도 되겠지. 그 봉투 안에는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과거의 한 장면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이 시작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떠난 그 여행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병실은 밤이 되자 더 조용해졌다. 창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불편해요. 그 말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때 야간 근무 간호사가 병실 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잠은 좀 주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손주분 정말 친손주 맞으세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는 내가 놀란 걸 보고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의료 기록 보다가요. 그녀는 파일을 덮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혈액형이요. 부모님 혈액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여는 기분이었다. 사실 그 아이는 내 손주이지만 내 아들의 아이는 아니었다. 그 사실을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딱 3명이었다. 나,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아이의 친아버지, 그리고 며느리 자신. 30년 전 며느리는 아직 젊었다. 그리고 도망치듯 내 아들에게 매달려왔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아이를 아는 채였다. 이 아이. 사실은 그 뒤의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아버렸다. 그 아이의 친부는 이미 사고로 죽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죽었다고 처리된 사람이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들에게 모든 걸 숨겼다. 그리고 나는 선택을 했다. 입을 다물기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다. 나는 그 아이를 친손주처럼 키웠다. 아니, 친손주보다 더 사랑했다. 그 아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나는 늘 뒤로 물러났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도 아들이 나에게 소홀해져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내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눈치챈 듯 했다. 할머니, 그럼 그 서류 봉투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아이를 위해 남긴 거예요. 그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 아니라 위임장 초안이 들어 있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상처받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며느리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이었다. 화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병원에 계신 걸 이제서야 알아요? 나는 침대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며느리 뒤에 서 있었다. 늘 그랬듯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요양원 얘기 나왔다면서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가 괜히 이상한 말했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래.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상한 말. 맞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 아이. 내가 말을 끊었다. 내가 낳았지만 우리 아들의 아이는 아니지. 병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들이 내 쪽을 돌아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어머니가 미치셨어요. 그때였다. 병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손주였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아이를 끌어안았다. 너 언제 들어왔어? 아이는 내 쪽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아빠랑 나랑 피 안 섞였다는 거 나도 알아.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가 싸울 때마다 말했어. 너는 내 아빠 닮은 게 하나도 없다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30년 전 내가 이 아이 안고 울면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래 묻어달라고 했지. 사실이 드러나면 내 인생 끝난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선택했다.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평생 속고 살게 하려고서라도. 아들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까지 무너질까봐. 그때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나 할머니만 있으면 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는 울부짖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저를 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벌이 아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며느리의 손에서 모든 걸 빼앗을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나는 그날 이후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요양원을 이야기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주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할머니가 선택할 차례란다. 그게 손주와 나의 마지막 대화였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사람보다 침묵이 더 많았다. 며느리는 상복을 입고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아들은 내 사진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때 검은 정장의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고인의 요청으로 장례식 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유언장이냐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이 아닙니다. 재산 전반에 대한 위임장입니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다. 위임장 내용은 간단했다. 예금, 부동산, 임대 수익, 보험금, 향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 전부 생전부터 한 사람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불리자 장례식장은 술렁였다. 수령이는 며느리도 아들도 아니었다. 손주였다. 정확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관리인을 통해 내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다. 그래서 고인께서 어머니가 아닌 외부 관리인을 지정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럼 우리는요? 변호사는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음성입니다. 내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가족은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았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고 싶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고 가족도 당연한 건 아니다. 손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 사진 앞으로 걸어 나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약속할게. 나 잘 살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끝내 내 사진을 보지 못했다. 그날 모두가 깨달았다. 요양원에 보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없다. 하지만 내 마지막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사랑은 남기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선택은 남는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배운 인생이었다.